자,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련된 쟁점을 보겠습니다. 일단 대리행위부터 다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대리인이라 불렀었고요.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았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받을 권한도 인정됐었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갑과 병 사이에 일정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대리라는 것이 되게 될 것이고, 한편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나의 부동산을 네가 사라 라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건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해서 갑은 책임질 일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누구한테? 병한테 이전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 요거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해서 나중에 계약법 파트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지금 논의할 주제는요. 자, 지금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서 갑은 책임질 이유가 없죠.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애가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얘기해서 자기 물건 팔았을 때 자기가 등기를 넘겨줄 의무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예를 들 때는 아들이 이렇게 사고를 쳤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대리인 을이라고, 아버지 갑의 대리인 아들 을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만 이 본인이라는 사람이 이걸 추인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추인이라는 의미가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 갑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갑이 아들 버릇 고치려고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라고 해서 쌩까게 되면은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을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갑은 최소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한 본인에게 갑에게 유효한 법률행위 되고, 갑이 추인을 하지 않게 되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이때 상대자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계약의 무권 대리, 이걸 총칭하여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앞으로 유효가 될 여지가 있는 유동적 무효. 근데 이제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된다. 이게 계약의 무권 대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먼저 추인부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걸 우리가 해석상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추인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추인과 추인 거절의 경우수를 보게 되는데, 자, 먼저 추인이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 결국은 우리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달돼야지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안이라고 한다면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래서 갑의 추인의 의사표시가 병에게 도달되게 되면 어떻다? 추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얘기를 할 때 병한테 직접 통지하는 것 하나의 방법이고, 을한테 얘기를 해서 을이 추인을 받았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누구한테? 을이 병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역시 어떻다? 이때도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한편 병이 중간에 사망을 해버렸다. 상속인이 있다. 그럼 상속인한테 추인의 의사표시가 도달되더라도 이것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해서 종국적으로는, 자, 특히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승계인은 특수한 경우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구성할 때 승계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달돼야지 어떻다? 추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상대방한테, 자, 변경을 가한 추인, 조건을 가한 추인은 이것은 무효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 뭔 소리냐면,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X 부동산을 1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얘기하기를 1억 1,000만 원이면 내가 추인을 하겠다. 이런 것은 어떻다?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유효한 것이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한편 추인하게 되면요, 소급해서 다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해서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무효인 법률 행위 추인하고 혼동하면 안 돼. 추인이란 말을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무효인 법률 행위는 애초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였었죠. 애초에 무효했다 유효로 바꾸는 것을, 이것을 바로 장래효라고 봤었고요. 얘는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유효로 전환이 됐을 때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앞에서 장래효액이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해지, 그리고 바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의 시기라는 것은 본등기 했을 때부터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한, 네 가지면 주구장창 계속 읊어대는 게 이거랑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해서 소급해서 유효. 그래서 이런 얘기지. 5월 1일 날 무권 대리인 을이라는 사람이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제 추인을 한 것은 5월 3일이다. 그래도 5월 1일부터 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이 되게 됩니다. 자, 추인 거절하게 되면 뭐라고요? 그대로 이건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된다. 더 이상 따져 물을 것도 없다고. 이것도 논리구조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또 승계인 등에 대해서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거의 똑같은 논리구조니까 일단 이건 유보해 놓고요. 가장 간단한 것만 가는 거야. 추인이라고 하는 거, 상대방에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조건을 간 추인은 무효. 그 다음에 추인의 효력 발생 시기, 추인이 있게 되면 소급해서 바로 그 계약이 유효가 되게 된다. 기본만 가셔야 돼. 지금 외울 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을 외우셨어.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추인 거절을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머리를 써버리면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하나는 알 것 같은데 나중에 한 7, 8개로 이렇게 항목이 늘어나게 되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제가 이제 수업하고 하다 보면 수험생들이 제일 민법 총칙에서 짜증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파트야. 다 사례형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왠지 막 법률 관계가 복잡해 보이거든. 그래서 일단 기본만 가는 거야.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자, 추인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상대방에 도달돼야 되고, 조건을 간 추인은 무효이고, 추인이 유효라고 전제했을 때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드릴게.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보고 나서 나머지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상대방 입장에서 두 개 할 수 있어요. 최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회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다. 해서 자, 최고라는 개념, 요거 비슷한 게 이제 나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파트에서 비슷한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상대방은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자, 본인한테 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답을 하지 않게 되면 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건 별로 중요치가 않아. 최고는 출제 포인트가 안 돼요. 자, 최고는 출제 포인트가 안 되고,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철회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키워드 선의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 즉, 계약 체결 당시 무권 대리인이었던 사실을 몰랐던 이 선의의 상대방은 바로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없던 일로 돌려서 어떻다?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다. 해자 철회를 할 수가 있다. 3. 이렇게 가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될 테고, 이 사람의 아들, 자,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의 도장 이런 걸 들고 와서 내가 아버지의 대리인입니다. 이거 팔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자, 1억 주세요. 1억에 팔겠습니다. 그래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받아서 맛있는 걸 다 처먹고 사먹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고백해야지. 안 그러면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때 병은 몰랐어. 상대방은 선이 몰랐다는 게 전제가 되게 됩니다. 선의 상대방은 몰랐다고, 이 사람이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보니까 옆집이었나 봐. 그래서 옆에 밤에 보니까 뭐 깨지는 소리 들리고, 막 집어 던지는 소리 들리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으면 이런 소리가 들려. 그 놀래가지고 애 잡겠다 싶어갖고, 저기요, 죄송한데 전화해갖고 옆집에다 전화해갖고 죄송한데 없던 일로 할게요. 요거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해서 아들 살리려고, 옆집 아들 살리려고 선의상
몰랐던 상대방은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지금 2개 외우셨어요. 하나, 다시 본인 입장에서는 추인할 수가 있는데 조건부 추인은 무효 이래 봤었고, 추인할 때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어떻다? 그 계약은 본인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시기는 어떻다?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된다. 요거 하나 외우셨어? 좀 이따 문제 보면서 살을 붙여갈 텐데 뭐 하나라도 똑바로 외워야 된다고. 골고루 외우기는 뒤진다고. 진짜라니까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저도 그랬는데 하여튼 뭐 하나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좀 더 난이도 있는 걸 좀 더 살을 붙여. 그래갖고 어떻게 돼? 지금도 충분히 뚱뚱한데 시험 볼 때쯤 되면 못 알아보게. 오늘도 놀라셨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에어컨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때 되면 좋으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면은 바로 에어컨에서 경고 문구를 날립니다. 다행이죠. 코로나 이게 문자가 안 날라와서. 다시 갑시다. 자, 본인 입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라고요? 추인이라고 하는 거. 조건부 추인은 안 되고요. 그 무효라고 그랬었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철회라고 하는 거. 선의의 상대방은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철회해서 옆집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 세 번째 이슈, 무권 대리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자 경우에 따라서 추인할 수 있고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었죠?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요?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자 가볼까요? 갑이 본인, 자 무권 대리인이 을이야. 무권 대리인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어. 근데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고 아버지가 추인 거절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어머 제가 무권 대리인이었구나, 이게 내 팔자리 언니 생각하고 없던 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자, 이행 책임,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근데 이건 안 나와. 이것에 예외가 있어요. 바로 면책 사유라고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추인 거절이 있으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누구에 대해서?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외우셔야 돼. 첫 번째, 대가리를 피도 안 마른 놈 해서 바로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였을 땐 어떻다? 그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애가 미성년자인데 누가 봐도 한 30대 중후반으로 보였던 거지 해서 그 외모가 죄는 아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였을 때는 어떻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두 번째 이슈,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저 아이가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서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당연히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사유. 자, 3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그래서 조건을 간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상적인 추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되게 된다. 이게 하나. 두 번째 이슈, 바로 상대방, 선의의 상대방은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선의의 상대방은 어떻다?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세 번째, 무권 대리는 기본적으로 계약 이행 책임 등을 지게 된다. 추인 거절이 있을 때. 그러나 무권 대리인 스스로 뭐가 됐을 때? 제한 능력자였을 때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또 하나가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어떻다? 면책되게 된다. 해서 3가지 키워드. 첫 번째, 추인. 조건을 간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인이 상대방이 어찌어찌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추인이 되고 소급해서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두 번째, 선의의 상대방은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악이었으면 어떻다? 철회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될 때고. 세 번째, 무권 대리인은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해버리게 되면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출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제한 능력자이거나 또는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어떻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3개만 가시는 거야. 그 외에 살을 붙이는 거 그 다음 문제고, 인간적으로 이 3개라도 똑바로 알고서
그 다음 내용을 살을 붙이셔야 돼. 처음부터 그냥 뒤지게 한 7, 8개를 한꺼번에 다 외워버리려고 용을 써요. 지금 3개 이제 아실 거예요. 3개 정도는. 근데 좀 이따 5분 지나면 또 잊어버릴 거니까 너무 자기를 믿지 마실 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한 7개 정도 쟁점이 있는데 이걸 완벽하게 소화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7개를 다 놓쳐요. 그래서 3개만 딱 세팅을 하게 되면 솔직히 문제 중에서 지문 3개에서 4개가 거의 커버가 되고 이 물반 고기 반이 돼서 답을 대강 때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가실 거. 이게 계약의 무권대리. 그렇게 어렵다는 계약의 무권대리가 바로 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본인은 어떻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갔었죠?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어떻다?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얘가 면책이 되고 말고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지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돼. 자, 그런데요. 무권 대리이고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소위 이름하여 표현 대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표현 대리 설명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표현 대리 얘기를 하려면은 기본 틀이 뭐가 돼야 돼? 무권 대리여야 돼. 일단 표현 대리로 넘어가려면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일단 최소한 뭐가 돼야 돼? 무권 대리가 돼야지 어떻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무권 대리면 원래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책임지지 않는데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추인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강제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 다시 요즘에는 디테일한 거 안 내. 옛날 디테일한 거 막 냈었어. 근데 요즘은 많이 안 내. 이게 7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런 주제에 불구하고 어렵긴 더럽게 어려운데 시험에 또 많이 안 나와. 그리고 요즘은 큰 그림을 자꾸 묶고 난리들이야. 다시 갑시다. 자, 지금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뭐라고요? 무권 대리. 이게 첫 번째 요건이야. 자, 무권 대리. 그리고 두 번째가 뭐야? 추인 거절. 본인이 추인 거절을 했다. 그러면 원래 본인 책임 안 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강제적으로 묻는 법률 저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걸 표현 대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논해지려면 일단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무권 대리가 돼야만이 어떻다? 표현 대리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 유권 대리면 표현 대리의 가능성은 존재하다 불가능하다? 유권 대리면은 표현 대리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무권 대리인데 본인이 추인 거절했는데 본인한테 책임을 묻는다. 이 얘기를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 그러면 애초에 유권 대리이면은 표현 대리 얘기를 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얘기야. 두 번째. 자,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가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표현 대리니 뭐니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효. 만약에 반사적 법률행위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차피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질 일이 없잖아. 본인의 책임 물기 위해서는 무효는 아니어야 돼. 그죠? 표현대리 얘기는 결국은 본인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유권 대리면 얘는 표현 대리랑 관련 없이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래서 유권 대리일 때는 표현 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에 무권 대리가 아니면 대리 행위가 아니면 어떻다? 본인은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까 매도인 나누다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 안 하고 그냥 을 이렇게 써버리면 이때는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이 세 개가 오히려 요즘에 출제 트렌드예요. 자, 법률행위가 만약에 무효다. 그러면 어차피 본인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소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 유권 대리면 그냥 책임을 지는 거지 추인 거절 이런 요건 필요 없죠. 그래서 유권 대리일 때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세 번째, 대리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무권 대리를 전제로 했을 때 무슨 문제? 표현 대리 문제가 발생하니까 유권 대리거나 대리 행위가 아니면 어떻다? 당연히 표현 대리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세 가지. 이게 주요 이슈. 나중에 문제 지문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지만 요즘에는 표현 대리 내용을 갖고 문제 구성하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자, 지문 한두 개 나오더라도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근데 요즘엔 진짜 큰 그림을 물어보는 게
출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표현들의 법리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세 가지가 있네요. 대립권 수요에 따른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설명드리고 그냥 날리겠습니다. 어차피 내용 봐봤자 의미도 없고요.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틀려도 돼. 이게 출제 확률이 10년에 한 번 꼴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다 해버리면 사람이 재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리더라도 합격한 지장 없으니까 비우고 가셔야 돼. 자, 표현들이 뭐냐면 갑이라고 하자. 대립권 수요 표시에 따른 표현들은 갑과 병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교섭을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이 갑자기 뭐 캐나다에 한 2달 정도 나가야 될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병한테 얘기를 하기를, 야야, 내가 지금 이게 얘기를 다 매듭을 못 지었는데 대신 내가 을을 선임을 할 테니까 걔랑 얘기를 해가지고 나머지 계약 문제를 정리를 해라. 예를 들어서 을이 아들이라고 치십시다. 아들이 좀 티미해. 그래서 고민을 한 거야. 병한테는 분명히 을한테 대리권 수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 내가 지금 캐나다 가야 되니까 정리 못하니까 아들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아들하고 얘기해서 계약을 마저 완성을 시켜라. 이렇게 병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제 을이 대리인이 돼요, 안 돼요? 을이 대리인이 돼요, 안 돼요? 다시. 갑이 을한테, 야, 내가 너한테 대리권 수여할 테니까 네가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얘기하면 을이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을한테는 얘기를 안 한 거야. 을한테 얘기를 안 하고 병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나 앞으로 쟤를 대리인 선임해가지고 제가 나머지 법률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매듭을 지었어. 아직은 완전히 끝이 안 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얘가 좀 희미할 것 같아.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거 한 2달 후에 와서 마저 정리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돌아갔어. 캐나다 가버렸어. 그리고 근데 와서 보니까 을하고 병이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러면 을은 무권 대리인이죠? 자신이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니까 을은 무권 대리인이라고. 이 새끼는 또 을도 팀해갖고 아버지가 지난번 대리권 준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거야. 얘기했다 말아버린 거야. 매듭을 안 지은 거야. 너한테 대리권 안 줘! 줘!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애매하게 얘기하다 끝내버린 거야. 아버지는 결국 이제 마음을 바꿔먹은 거지. 근데 아저씨가 연락을 해갖고, 야, 자, 얘가 병이 돼야 되는 거야. 병이, 야, 을, 너한테 너네 아버지가 대리권 준다고 했었는데 얘기 들었었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좀 애매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넌 대리권 준다고 그랬어. 와, 계약 체결하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면 일단 최소한 이건 무권 대리죠? 대리권 수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니까 무권 대리라고요. 그죠? 본인은 당연히 추인 거절을 하겠죠? 아니,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따른 표현 대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충 이해되셨어요? 뭐 이런 게 이제 대리권 수요 표시하는 표현 대리. 그 대리권 수요 의사 표시를 누구한테 했냐면 대리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해버린 거야. 그럼 대리권 수요가 안 된 거야. 대리권 수요는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 수요 의사 표시를 해야 돼. 최소한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병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 뭐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 이게 하나. 두 번째,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갑하고요, 을이 부부관계야. 자, 부부의 일상 가서 대리권이라는 개념을 갖고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그래서 갑이 바쁠 때는 을이 웬만한 일을 다 처리했어. 인감 도장 집에 있고 등등등. 자, 갑 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이 대리인이라고 얘기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을은 같은 집에 살다 보니까 주민등록증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타이핑해서 위임장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등등등. 그래서 이 아줌마는 지금 바람나가지고 딴 남자로 살려고 팔아버리고 있는 상황이야.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우자니까 마음은 떴는데 법상 아직 혼인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갑의 입장에서 이 을은 무권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추인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무권 대리지만 이 사람이 오가는 사람도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이고 등등등 이유를 들어서 선임부과실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해도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부 관계에서 슈퍼 가서 물건 사는 것까지는 대리할 수 있다는 거야. 아저씨 카드를 갖고 가서 긁어가지고 물건 사고 고기 사고 쌀 사고 이건 가능해. 근데 아저씨 인감 도장을 들고 가서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것은 대리권을 뛰어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이게 인정이 되면은 결국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던 갑은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세 번째,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자, 요건 뭐 간단해요. 아까 우리 계약 체결 대리권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 개념이 될 텐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게, 야, 이 부동산 좀 팔아다오. 지금 내가 급전이 필요한데 내가 등등 정신이 없어갖고, 자, 요거 팔 수가 없네. 뭐, 이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겠죠. 개공한테 중개 계약 비슷하게 의뢰를 했다고. 근데 거기다가 얘기를 했어. 야, 한 달 안에 해결을 해줘. 이렇게. 한 달간만 대리권을 준 거야. 아니, 한 달 후에는 어차피 융통 안 되면 딱 경매 넘어가고 등등등 해서 어차피 굴러가니까 급하게 팔기 위해서, 급하게 급전을 융통하기 위해서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한 달의 기간을 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35일째 가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최소한 한 달 후부터 을은 무권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병의 입장에서는 제가 위임장도 그대로 갖고 있어. 한 달은 표시도 안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위임장에.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권 대리인이지. 법률적 따지면. 그래서 본인한테 자 최고를 합니다. 받을 거냐 말 거냐. 근데 추인 거절을 하겠대. 그러면 이때도 강제적으로 누구한테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뭐라 부른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 뭐 제일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저거죠. 어떤 거래업체 담당 직원이 사직을 하고 통장으로 돈을 계속 받아 쓰는 거야. 아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이라는 업체가 있어. A라는 업체가 있어.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자 K라고는 직원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얘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을 해왔었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K가 중간에 회사 그만둔 거야. 그래놓고 자기 계좌로 계속 돈을 받은 거야. 이런 경우에 이게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 1분 안에 딱딱딱 풀어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10년 정도의 문제, 7년이 아니라 10년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풀어갈 때 이것만 외우시면 돼. 뒤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콜 해서 요거 하나. 외우시라고. 뒤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옳은 표현. 앞에 내용 보지 마요. 보면 또 시험 볼 때도 읽어보거든.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 뒤져버리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사연 겁나 길어. 근데 지금 7년 사이 안 나왔어요. 또 옛날에 나왔던 거. 기본 대리권에는 포함된다. 무조건 옳은 표현. 이 파트에서는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포함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콜. 요 정도로. 근데 요건 거의 요즘에 안 나오고요. 이 얘기를 가지고 유권 대리면은 무효인 법률행위면 대리 행위가 아니면 이때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요 정도만 갖고 끊임없이 문제 구성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에는 그 디테일한 내용이 주요 이슈였는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 자, 계약의 무권 대리.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한편 본인은 뭘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근데 조건을 갖춘 변경을 갖춘 추인은 허용되지 않고 이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해야만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도달하면 소급해서 계약을 체결한 당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생긴다. 두 번째 이슈,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른 거 빼버리고 선의 상대방은 어떻다? 설회할 수 있다. 세 번째, 무권 대리인은 책임을 지게 되죠. 추인 거절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거나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면책되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때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자, 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과거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불안해도 딱 세 개의 틀만 가지고 가시는 게 오히려 공부하는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권 대리이고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강제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의 법리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권 대리여야 돼. 무권 대리에 대응하는 개념이 유권 대리가 하나 있겠죠? 그죠? 무권 대리 대응해서 유권 대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리 행위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갑의 대리는 을이라고 표시 안 하고 을이 그냥 내 거라고 팔아버린 케이스. 이때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무효인 법률행 이런 것은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표현 대리에 관련된 거의 문제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하여튼 요걸 위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표현들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 대리권 수여 표시에 따른 표현들이 대리인의 사자 뭐죠? 지금 대리인의 상대방한테 대리인을 선임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선임을 안 했을 때 이 무권 대리인하고 상대방이 계약 체결했을 때 본인이 일정한 한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다.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또는 아까 아줌마가 아저씨 부동산을 팔아먹은 케이스 그 산 사람 입장에서는 자 표현들을 주장해서 그 아저씨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대리권의 기한이 다 지났는데, 그 후에 어떤 계약이 체결됐을 때,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건 다 소화할 수 없고요. 점점점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옳은 표현. 그리고 두 번째가 기본 대리권은 점점점이 포함된다. 옳은 표현. 이게 한 16년 사이에 가장 유일했던 출제 포인트. 이렇게 하면 100% 지문을 소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80에서 90까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절대 시험 문제 공부하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게 어떤 지문을 100% 소화하는 거 썩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은 진짜 몇 년씩 공부하면서 뭐 기출 문제가 됐든 예상 문제가 됐든 막 거의 100%에 가깝게 소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 합격률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 시험장에 가면은 긴장도가 훨씬 높아가지고 전에 알았던 지문도 헷갈리고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날탱이로 공부를 하면은 지금 제가 끄트머리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만 외워버리면 내용 모르니까 뒤에 딱딱 체크하면서 시간도 세이브하고 틀리든 맞든 아주 편하게 넘어가는데 그 너무 공부를 자세히 하신 분들에게 빠진 함정이 뭐냐면 가다가 막히잖아요. 아까 우리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중에서 농경지의 일부가 하천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이 판례 처음 봤는데 그러면 머리에 터져버려요.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아주 즐겁지 모르는 건 답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즐겁게 어디 보자 이렇게 유의해 어디가 있나 이렇게 가는 거고 공부를 어설프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모든 판례를 다 소화하려고 욕심을 부려 시험 볼 때 멍청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직업이 강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다 했었는데 결국은 다 해보니까 한 7년 가까이 해보니까 참 뻘짓을 했구나. 어차피 외울 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자, 이게 유동적 모임.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가야 될 주제인데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와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토지거래, 유동적 무역. 해서 요거 3개 외우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는 효력 규정, 단속 규정할 때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 그랬어.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보셨고요. 이제 법 전체를 갖고 설명을 드릴 거야. 자, 어떤 계약, 허가구역 외 지역, 일반적인 토지 거래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통정 허위 표시라든가
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될 것이고, 무효인 법률 행위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사자가 모르고 어떻다 어떤 급부를 했다라면 무효니까 다시 다 토해내는 거. 이거 바로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가볼까요?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을이 계약금으로요 1,000만 원 지급하고 매매 대금을 1억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거죠. 효력 규정 자주 공부하는 건 아닌데, 자, 기본 재산의 처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본 재산의 처분은 무효, 이런 식으로 효력 규정 하나 공부하셨어.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 무효 하나 있었고, 바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본 재산의 처분은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재단 법인인데 X 부동산이 기본 재산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럼 갑이 이 부동산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장관 허가 없이 누구랑 했어? 을과 계약을 체결해서, 그리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아버렸어.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무효면은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거 계약이 무효입니다. 등기 달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대신 자기가 줬던 계약금은 어떻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원인 없이 돈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매수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 계약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다시. 자, 우리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자, 기본재산, 재단 법인에서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관할 관청, 장관의 허가가 없이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떻다? 그건 무효다라고 판례에서 선언을 하고 있다고. 갑이라고 하는 법인, 재단이 X 부동산, 기본재산을 을한테 팔아먹으려면 뭘 해야 된다?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장관의 허가 없이 그냥 임의로 팔아버렸다고. 그러면 이 계약 자체, 원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이 계약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대신 매수인 을의 입장에서는 매도인 갑에게 뭘 준 거야? 계약금 1,000만 원 줬었다고요? 그럼 계약이 무효니까 그러면 계약금 어떻다?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사안 단순화시켜야 돼. 매수인은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봐서 반환 청구를 매도인에게 할 수 있다. 요거 하나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볼까요? 자, 갑과 을 사이에 어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건 강행 효력 규정 위반도 아니에요. 반사적 법률행위도 아니야.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아니야. 통정의 표시도 아니야. 비진의 의사 표시로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도 아니야. 그럼 일단 얘는 그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도 아니야. 그러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이행기에 약속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후발적 권력 해제할 수 있고, 대신 갑은 을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잡으셨어요? 다시 갑시다. 어떤 계약이 무효면은 결론만 가십시다. 외우기 편하게. 매수인은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유효인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계약이 무효면은 매수인은 지급했던 계약금에 대해서 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계약이 유효인데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매도인은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무효면은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유효가 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해제권을 행사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무효인 경우하고 유효인 경우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케이스를 외우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뭔 얘기를 기다리냐면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라고 하는 거.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는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라 부릅니다. 자, 원래 두 사람이 갑소유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면은, 자, 이게 유효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갑은 등기 넘겨주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일을 갈 테고, 무효면은 서로 일정한 급부를 할 필요도 없고 하면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 토해내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야.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과목 중에서 공인중개사법 영역을 가서 공부하다 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두 사람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청장의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만이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허가 처분을 받으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근데 두 사람 계약 체결했는데 아직 허가를 받기 전이다. 내일 허가 받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다. 아직 얘는 유효도 무효도 아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 이해되셨어요? 다시,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 거래 계약은 유동적 무효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몰라도 알았다고 해요. 자, 그럼 이건 뭐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죠? 유동적 무효는 무효가 아니죠? 그럼 매수인은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가 돼야만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아직 내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계약이 어떻다? 유효가 아닌 상태입니다. 아직은 계약이 유효가 아닌 상태라고요. 그러면 채무도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률 관계가 대단히 많은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이슈는, 자,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와 허가구역 밖의 토지거래 달라지는 게 뭐냐, 이걸 갖고 출제 이슈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니까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야. 유동적 무효 상태는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와 허가구역 밖의 토지 거래, 나머지는 똑같이 가요. 비슷하게 가니까 이슈가 안 돼. 그런데 두 개는, 자, 무효였을 때하고 확정적 유효가 됐을 때, 확정적 무효이거나 확정적 무효였을 때, 유효였을 때 발생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그다음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나머지 간단한 주제. 확정적 유효, 허가를 받게 되거나 허가구역 해제가 됐다. 그럼 더 이상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은 그대로 확정적 유효.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그럼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 이렇게 가시면 돼.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 정리할 때 필요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협력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놨는데, 출제 포인트를 잡아낸 세 가지입니다. 자, 매수인은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세트. 그리고 아까 설명 미리 드렸던 거,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 거래 계약,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바로 이 강의 효력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게 된다. 일반적인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에 불구하기 때문에 그건 유효가 되겠지만,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이야. 허가구역 안에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우리 법에서 모두 갑하고 을이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허가야. 근데 중간생략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을이 빠져버리고 갑하고 병하고 같이 허가를 받으러 온 거란 말이야. 이것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 허가라는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 법을 피해가는 것, 이것은 유효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래 중간생략 등기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면요, 세상에 난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중간생략 등기를 효력 규정 위반,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없죠? 다시, 반사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따라서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중간생략 등기를 효력 규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 질서가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땅을 사놨는데 이게 20년 전에 중간에 중간생략 등기가 있었는지 없는지 알 게 뭐야? 만약에 20년 전에 중간생략 등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무효를 이때니까 봐봐요.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게 자 가십시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여 년 전에 지금 이제 이 거래 관계가 이런 식이 있어요. 갑이 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았어. 그래서 20년 전에 중간생략 등기를 했어. 이게 만약 효력 규정이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병이 A한테 팔았어. 그리고 한 3년 갖고 있다가 B한테 팔았어. C한테 팔았어. 다 3년씩 이렇게 한 7명 바뀌었어. 근데 만약에 20년 전에 이게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가 되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 다 어떻다? 소유권 취득 못하죠? 선의의 제3자 보호 못 받잖아요. 그럼 얘가 오히려 대박을 치는 거야. 빵 팔아놓고 어머 20년 1억에 팔았는데 20년 전에 지금 한 40억 됐네? 그럼 뭐라고 돼? 저 죄송합니다. 나 교도소좀 갔다 올게요. 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나 중간생략 등기했던 사람이야. 자수한다고. 중간생략 등기했다고 자수해버린다고. 그럼 이게 무효가 되죠? 뒤에도 다 무효죠? 다른 문제를 제가 없애려고 3년 단위로 계속 전매가 이루어졌다고 쳐. 등기부 취득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변수를 없애려고 3년 단위로 계속 주인이 바뀌었다고. 처음에 자기가 팔 때는 20년 전에 1억이었어. 그걸 맛있는 거 잘 사먹었어. 그리고 나서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30억이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무효를 주장해야 돼. 1억에다 이자 쳐주고. 그럼 돌려받는 거지. 이런 문제 터질까봐 중간생략 등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허가구역 내에서는 매도인하고 매수인 두 사람이 손잡고 오라고 돼 있어. 설령 이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를 무효로 처리를 하더라도 피해보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 허가구역이 전국에 깔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몇 군데 없다고. 지금 아마 하나도 없을까 우리나라에. 몇 년 동안. 요 근래 다시 이제 그 용산 쪽에 허가구역 지정한다고 이런 보도가 나온 걸로 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군데도 허가구역이 없었다고. 그래서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로 처리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을 사람 몇 사람 없기 때문에 그거 무효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세 가지로 정리하십시다. 나머지는 한돈 보면 대충 감 잡을 수 있고, 자 매수인은 자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할 수 없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가 유동적 무효 보셨고요. 자, 잠시 끊었다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